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2022년 고등학교 1학년 9월 학력평가 독서 소셜미디어 시대에 꼭 알아야 할 저작권에 관련된 지문 분석과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은 가, 나 두 지문으로 엮여있는 지문이고요. 가지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 되려면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의 창작성이란 완전히 새로워야 한다거나 예술적 수준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단순히 베끼지 않고 최소한의 개성을 담아야 함을 의미한다. 우연히 기존의 저작물과 유사하더라도 베끼지 않고 독자적으로 창작한 것이라면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가지문 첫 번째 문단에서는 저작물의 정의와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작물의 정의와 조건, 먼저 저작물의 정의를 보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이러한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 창작성이라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창작성의 개념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완전히 새로워야 한다거나 예술적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단순히 베끼지 않고 최소한의 개성을 담아야 한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상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 이러한 2차적 저작물이 되려면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또한 원저작물과의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소설을 기초로 하는 영화가 2차적 저작물이 되려면 영화의 사건 구성과 전개, 등장인물의 교차 등이 소설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저작물의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 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과하여야 한다. 위 첫 번째 문장과 관련 지어서 이번에는 2차 저작물이라는 것의 정의를 이야기해주고 있고 2차적 저작물의 조건 3가지가 등장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원저작물, 첫 번째 문단에서 살펴봤던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는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 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과하여야 한다. 여기서의 창작성은 위에서 살펴봤던 저작물의 조건이겠죠. 근대소설을 현대표기법에 맞도록 수정한 것은 원저작물의 복제물에 가까운 것으로 2차적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 반면 소설을 원저작물로 하여 이를 각색한 후 영화로 제작한다면 이 영화는 2차적 저작물이 된다. 즉 2차적 저작물이 될 수 없는 것과 2차적 저작물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2차적 저작물의 정의와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원저작물을 떠올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바뀌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2차적 저작물이 아니라 원저작물과는 다른 독립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문단에서 이야기했던 실질적 유사성, 이것은 2차적 저작물의 조건이었죠. 이 저작물이라는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독립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2차적 저작물과 독립 저작물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원저작물과 시장적 경쟁 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있다. 시장적 경쟁 관계에 있다는 것은 어떤 저작물을 구매할 때 원저작물의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다. 이는 구매한 저작물이 원저작물을 대체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과 시장적 경쟁관계에 있다고 보지만 독립저작물은 원저작물과 시장적 경쟁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이번에는 원저작물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2차적 저작물과 독립저작물을 구별하는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그 구별 기준은 시장적 경쟁관계에 있는지의 여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추가로 시장적 경쟁관계의 정의도 등장을 했는데요. 이는 원저작물의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과 시장적 경쟁관계에 있다 라고 보지만 독립저작물은 보지 않는다. 즉 시장적 경쟁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세 번째 문단, 즉 가지문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지문을 살펴보았는데요. 가지문에서는 먼저 저작물의 정의와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 그것과 관련 지어서 2차적 저작물의 정의와 조건, 마지막으로 2차적 저작물과 독립저작물의 구분 기준까지 이야기하며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 지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이다. 저작권은 여러 가지 권리의 총집합으로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다. 저작 인격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권리로 저작자만이 가질 수 있으며 양도할 수 없고 저작자가 사망하면 소멸한다. 저작자가 사망한 뒤에라도 유족 등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저작자가 살아있었다면 저작 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자, 먼저 저작권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해주면서 문단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저작권이라는 건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작권의 종류 두 가지,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저작 인격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했는데요. 이 저작 인격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권리라고 이야기를 하며 저작자만이 가질 수 있고 양도가 안 되고 저작자가 사망하면 소멸한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저작자가 사망한 뒤에라도 유족 등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예외 사항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저작권은 저작물을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 양도가 가능하다. 이때 저작재산권의 전체를 양도할 수도 있지만 저작재산권을 구성하는 각각의 권리를 나누어 일부를 양도할 수도 있다. 자, 이번에는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저작재산권이라는 건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다라고 정의를 이야기해주고 양도가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등장을 하네요. 이 특징은 아까 살펴봤던 저작 인격권의 특징과는 다르니까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하겠죠. 또한 저작 재산권은 전체를 양도할 수도 있고 일부를 양도할 수도 있다라고 차이점을 이야기해주면서 첫 번째 문단 마무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침해 사안은 저작권을 구성하는 권리 중 하나인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저작권법 제22조에 의하면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즉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갖는다. 만약 누군가가 원저작물의 저작자, 즉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원저작물에 의거하여 그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한다면 그 사람은
원 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저작재산권과 관련돼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2차적 저작물이라는 건 우리 가 문단에서 확인을 했었죠. 즉,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는 건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상황의 예시를 하나 들어주고 있네요. 다음 문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는다. 그런데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작성된 2차적 저작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다. 즉, 원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아도 일단 2차적 저작물이 만들어지면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물의 저작권과는 별개의 권리로서 보호받으며 원저작자의 허락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2차적 저작물이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작성된 2차적 저작물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원저작자의 허락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다음 문단입니다. 다만 허락 없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하는 것은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원저작자는 자기 허락 없이 만들어진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권리를 침해한 사람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하려는 사람은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원저작자에게 원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다. 만약 원저작자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면 양도받은 사람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위의 문단과 관련 지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저작자에게 원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저작자는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권리를 침해한 사람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원저작자가 2차적 작성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면 양도받은 사람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즉,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양도가 가능함을 알 수 있고 위에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저작재산권을 구성하는 권리 중 하나이다 라고 나왔었죠. 즉, 저작재산권이라는 건 양도가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또한 양도가 가능함을 알 수 있네요. 마지막 문단입니다. 원저작물을 기초로 만들어진 2차적 저작물을 기반으로 하여 또 다른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는 경우라면 원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진 사람의 허락까지 받을 필요가 있다. 소설을 각색한 2차적 저작물인 영화를 기반으로 또 다른 2차적 저작물인 연극을 제작한다고 할 때 연극이 소설을 기반으로 창작된 것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연극을 제작하려는 사람은 소설과 영화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진 사람 모두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또 다른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는 경우라면 원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가진 사람의 허락까지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저작권과 관련해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가는 2차적 저작물의 정의를 제시하며 이와 구분되는 독립저작물을 설명하고 있다. 가에서는 먼저 2차적 저작물의 정의를 제시하고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지만 실질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와 구분되는 독립저작물이라고 본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1번은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네요. 2번입니다. 가는 기준을 통해 2차적 저작물과 독립저작물을 구분하고 있다. 가에서는 시장적 경쟁관계의 여부라는 기준으로 이 둘을 구분하고 있었죠. 적절하네요. 3번입니다. 나는 저작 인격권을 구성하는 권리 중 하나인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나에 등장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양도가 가능했었죠. 양도가 가능한 건 저작 인격권이 아니라 저작 재산권에 해당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선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나는 묻고 답하는 방식을 통하여 2차적 저작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작성된 2차적 저작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다. 와 같이 묻고 답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네요. 5번입니다. 나는 예시를 통해 또 다른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는 경우 허락을 받아야 하는 범위를 설명하고 있다. 나에서는 소설을 각색한 2차적 저작물인 영화를 기반으로 또 다른 2차적 저작물인 연극을 제작하는 경우라는 예시를 통해서 결국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지고 있는 원저작자한테까지 허락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4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를 참고하여 가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을 묻는 문제입니다. 가라는 건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는다 라는 부분인데요. 저작물과 관련해서 가의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는데요. 먼저 저작물이라는 건 장작성이 있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문단에서는 2차적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야 하고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창작성을 부과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 세 번째 조건인 새로운 창작성을 부과하여야 한다라는 조건에 의해서 2차적 저작물 또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이유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따라서 4번의 정답은 2번이다 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9번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윗글에 사용된 내용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을 묻는 문제입니다. 기억, 정의를 통해 중심 제재를 제시하고 있다. 저작권법, 2차적 저작물, 독립 저작물과 같은 정의를 통해 중심 제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니은, 구체적 예시를 들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가에서는 근대소설, 나에서는 연극과 같은 예시를 통해서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네요. 디귿, 묻고 답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보호받을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다 라고 묻고 답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2차적 저작물이 독립적으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적절하다 라고 볼 수 있네요. 리을, 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이 지문에서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는 부분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정답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은 석빙고와 관련된 지문이었으므로 석빙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들은 더운 여름에 얼음을 이용하기 위해 석빙고를 활용하였다. 석빙고는 겨울철에 입구를 개방하여 내부를 냉각시킨 후 얼음을 저장한 냉동창고로 내부의 낮아진 온도가 장기간 지속되는 구조를 통해 다음해 가을까지 얼음을 보관하였다. 석빙고에서 얼음을 어떻게 보관할 수 있었는지 알아보자. 먼저 겨울철에 입구를 개방하여 내부를 냉각한 후 얼음을 저장한 냉동창고다 라고 석빙고를 설명해주고 있고, 그 이후에 내부가 온도가 낮아지면 장시간 지속되는 구조를 통해 다음해 가을까지 얼음을 보관하였다 라고 얼음을 저장한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석빙고를 낮은 온도로 유지하는 데에는 얼음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에너지는 항상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여 평형을 이루려고 하고, 에너지의 이동은 물질의 온도를 변화시킨다. 하지만 물질이 고체, 액체, 기체로 변화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온도는 변하지 않고 물질이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주변으로 방출하는데 이때의 에너지를 수문열이라고 한다. 먼저 석빙고를 낮은 온도로 유지하는 데는 얼음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에너지의 평형을 이야기합니다. 평형을 통해서 에너지는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온도를 변화시키지만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온도는 변하지 않고 물질이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주변으로 방출하는데 이때의 에너지를 수문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수문열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음이 녹아 물이 될 때 주변에서 융해열을 흡수하고 거꾸로 같은 양의 물이 얼어 얼음이 될 때 같은 양의 응고열을 방출한다. 그러므로 같은 양의 0도씨 얼음보다 0도씨 물이 더 큰 에너지를 갖게 되는 것이다. 석빙고 안에서 얼음이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더 큰 에너지를 가진 물질로부터 에너지를 전달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변 공기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여 일부의 얼음이 물이 되면서 주변 공기는 차가워지고 이는 다른 얼음이 녹지 않을 수 있게 한다. 이 과정에서 생긴 물은 빨리 제거되어야 하므로 조상들은 석빙고 바닥을 경사면으로 만들어 물이 원활하게 배수되도록 하였다. 자, 여기에서는 상태 변화와 관련하여 융해열 그리고 응고열의 예시를 이야기하면서 같은 양의 0도씨 얼음보다 물이 더 큰 에너지를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얼음이 녹아 물이 될 때에는 융해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수문열이 물에 더 많기 때문이죠. 따라서 주변 공기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여 일부의 얼음이 물이 되면서 주변 공기가 차가워지게 되고 이는 다른 얼음이 녹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석빙고를 얼음을 통해 낮은 온도로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또한 낮은 온도로 석빙고를 유지하는데 얼음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생긴 물은 빨리 제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바닥을 경사면으로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 문단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를 차갑게 만들고 최대한 밀폐된 구조를 만들더라도 석빙고는 외부와 에너지 및 공기를 주고받아 내부의 온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상들은 석빙고 천장의 상단에 통풍구를 설치하였다. 공기와 같은 유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밀도가 낮아져 에너지를 동반하여 위로 이동하게 된다. 밀도가 낮은 공기가 상승하면 밀도가 높은 공기, 즉 온도가 낮은 공기가 아래로 이동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공기와 같은 유체의 온도와 밀도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두 번째 문단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얼음을 이용하여 내부를 차갑게 만들더라도 외부와 에너지 및 공기를 주고받아 내부의 온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풍구를 설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온도가 올라간 공기는 밀도가 낮아져서 에너지를 동반하여 위로 이동하게 되고, 밀도가 낮은 공기는 상승하여서 위로 올라가고, 온도가 낮은 공기는 아래로 이동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석빙고 내부에서는 이와 같은 공기 흐름에 따라 에너지의 이동이 나타나며 상승한 공기는 아치형 천장의 움푹 들어간 공간을 통해 그 위의 통풍구로 빠져나가 내부의 차가움을 유지하게 된다. 더불어 통풍구에는 얼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사광선이나 빗물을 차단하기 위해 덮개도를 설치하였다. 즉, 위에서 말씀드렸던 공기의 온도가 올라가고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서 밀도가 낮아지고 에너지를 동반하여 위로 이동하고, 밀도가 높은 공기가 아래로 이동하는 공기의 흐름에 따라서 에너지의 이동이 나타나고, 이렇게 상승한 공기가 아까 이야기했던 통풍구로 빠져나가서 내부의 차가움을 유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 이외에도 얼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사광선이나 빗물을 차단하기 위해서 덮개도를 설치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며 세 번째 문단 마무리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단입니다. 또한 얼음이 최대한 녹지 않을 수 있도록 얼음과 얼음 사이에는 일종의 단열재 역할을 하는 짚을 채워넣어 보관하였다. 접촉하고 있는 두 물질의 분자들 사이에서는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는데, 물질의 한쪽 끝에 에너지가 가해지면 해당 부분의 분자들이 에너지를 얻어 진동하게 되고, 그 진동은 옆 분자를 다시 진동시키며 순차적으로 에너지가 이동한다. 이러한 에너지 전달 정도는 물질마다 서로 다르다. 짚은 얼음에 비해 에너지가 잘 전달되지 않는데, 이 때문에 얼음끼리 쌓아놓는 것보다 짚을 활용하여 쌓는 것이 얼음 보관에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짚은 스티로폼처럼 미세한 공기 구멍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단열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네 번째 문단에서는 짚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짚은 얼음과 얼음 사이에 일종의 단열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열재 역할을 하는 짚과 관련해서 에너지 교환의 과정이 등장하고, 이 에너지 교환의 과정, 즉 에너지 전달의 정도는 물질마다 다르기 때문에 짚은 얼음에 비해 에너지가 잘 전달되지 않아서 짚을 활용하여 쌓는 것이 얼음 보관에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추가로 짚은 스티로폼처럼 미세한 공기 구멍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단열 효과도 높인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문단을 마무리하고 있네요. 다음 문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석빙고의 외부의 흙을 덮어 내부로 유입되는 에너지가 잘 차단되도록 하였고, 풀을 심어 태양의 복사 에너지로 인해 내부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최대한 막고자 하였다. 또한 얼음을 저장하는 빙실은 온도 유지를 위해 주변 집안에 비해 낮게 만들었다. 위에서 이야기했던 석빙고의 낮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방식 이외에 또 다른 방식 세 가지가 등장을 했네요. 첫 번째로는 외부에 흙을 덮어 에너지가 차단되도록 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풀을 심어서 태양 복사 에너지로 인해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는 온도 유지를 위해 주변 집안의 비해 낮게 만든 방법. 특히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많은 관련이 있는데요. 첫 번째 에너지가 잘 차단되도록 하는 것은 외부에 유입되는 에너지가 많아질수록 외부와 내부는 공기를 주고받아 내부의 온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며, 세 번째인 빙시를 온도 유지를 위해 주변 집안에 비해 낮게 만든 이유는 밀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공기는 아래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이네요. 석빙고는 조상들의 지혜가 집약된 천연 냉장고로 당시 다른 나라의 장치에 비해서도 기술이 떨어지지 않는 건축물이다. 마지막으로 석빙고의 의의 이야기하며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석빙고의 얼음 보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먼저 석빙고에 대한 정의, 그리고 석빙고에 얼음을 저장한 방법을 이야기해 주었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낮은 온도로 유지하는데 얼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에너지의 이동, 그리고 상태의 변화, 그리고 숨은 열과 관련 지어서 이야기를 해 주었으며, 다음 문단에서는 통풍구를 사용해서 낮은 온도를 유지한 석빙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공기의 흐름과 에너지의 이동, 따라서 상승한 공기가 통풍구로 빠져나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고, 다음 문단에서는 지프의 역할을 추가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지프 역할을 이야기해 주는 때에는 에너지 교환의 과정과 관련 지어서 이야기를 해 주었고, 그 다음 문단에서는 마지막으로 세 가지, 흙을 이용한 방법, 풀을 이용한 방법, 그 다음에 빙시를 주변 집안에 비해 낮게 만든 방법,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석빙고를 낮은 온도로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지문은 아까 살펴보았으니 문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석빙고 외부의 풀은 외부의 공기를 이용해 내부의 온도 상승을 막는 데 도움을 준다. 위에서 석빙고 외부의 풀은 복사 에너지로 인해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최대한 막고자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었네요. 즉, 외부의 공기를 이용해 내부의 온도 상승을 막는 데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태양 복사 에너지로 인해서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막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정답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2번부터 5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빙고를 낮은 온도로 유지하는 데에는 먼저 얼음이 중요하다. 두 번째 문단에서 석빙고를 낮은 온도로 유지하기 위해서 얼음이 중요하고 그 얼음이 녹는 과정을 에너지의 이동, 상태 변화와 관련 지어서 이야기를 해줬었죠. 따라서 2번은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네요. 3번. 석빙고의 상승한 공기는 아치형 천장을 통해 그 위의 통풍구로 빠져나가 내부의 차가움을 유지한다. 세 번째 문단에서 상승한 공기는 아치형 천장의 움푹 들어간 공간을 이용해서 그 위의 통풍구로 빠져나가게 된다. 즉, 온도가 높아진 공기가 위로 상승하면서 그 공기는 통풍구로 빠져나가서 내부의 차가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따라서 3번도 적절하네요. 4번. 석빙고 외부의 흙은 내부로 유입되는 에너지가 잘 차단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까 봤던 풀의 역할 있는 5번째 문단에 외부의 흙은 내부로 유입되는 에너지가 차단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부분이 있었죠. 적절하고요. 마지막 5번입니다. 빙시를 집안보다 낮게 만든 것은 석빙고 내부의 낮아진 온도를 지속하기 위해서이다. 3번 질문과 관련이 있죠. 온도가 높아진 공기는 상승을 하고 온도가 낮아진 공기는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집안보다 낮게 만들어 온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5번째 문단에 함께 나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답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석빙고와 보기의 이글루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보기에서는 이글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는 위에서 석빙고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죠. 한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B의 얼음벽과 A의 외부의 흙은 외부로의 에너지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겠군. 자, 여기서 얼음벽은 내부의 에너지 유출을 막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외부로의 에너지 유출을 막는다, 즉 에너지 유출을 막는다라고 볼 수 있지만 A의 외부의 흙은 내부로 유입되는 에너지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활용되었었죠. 따라서 1번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2번, A와 달리 B는 모두 내부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출입구를 활용했겠군. A에서도 먼저 출입구를 열어 온도를 낮춘 후 그 내부의 낮은 온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고 B 또한 시간이 지나 공기가 순환하여 눈 벽돌이 녹으면서 물이 생기면 출입구를 열어 물이 얼도록 한다. 이렇게 내부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출입구를 활용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A와 달리 B는이 아니라 A와 B 모두가 되겠네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3번 A의 얼음 사이의 짚은 에너지 전달을 막는 역할을 하는 반면 B의 눈 벽돌 사이를 메운 물은 외부와의 공기 출입을 막는 역할을 하겠군. 자, 4번째 문단에서 A의 얼음 사이의 짚은 에너지 전달을 막는다. 즉, 얼음끼리 붙어있는 것보다 짚이 중간에 에너지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한다. 단열재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또한 보기를 통해서 얼음은 에너지의 전달을 방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물이 눈 벽돌 사이를 메우면서 얼어 만들어진 얼음벽은 내부의 에너지 유출을 막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4번 보겠습니다. A에서는 공기의 밀도 변화에 따른 에너지의 이동이 나타나지만 B에서는 나타나지 않겠군. 자, A에서는 공기의 온도가 높아지면 밀도가 낮아지고 그게 위로 이동하죠. 이게 통풍구로 빠져나가며 내부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즉, 공기의 밀도 변화에 따른 에너지 이동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B도 한번 보시면 B는 이글루 안에서 불을 피워 내부의 공기 온도를 높이고 이 공기가 순환한다 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A와 B 모두 에너지의 이동이 나타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5번 A의 짚에 포함된 공기구멍과 B의 얼음 속 공기층은 모두 단열 효과를 높일 수 있겠군. A의 짚에 포함된 공기 구멍을 통해서는 단열 효과를 높일 수 있었죠. 그리고 B에서의 얼음 속의 공기층 또한 단열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보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번도 정답이 될 수 없겠네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문제 10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각 문단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문단, 석빙고에 얼음을 저장한 방법. 첫 번째 문단에서는 얼음을 어떻게 저장했는지, 즉 어떻게 낮은 온도를 유지했는지에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을 했었죠. 2번, 얼음을 통해 낮은 온도를 유지한 석빙고. 이 문단에서는 에너지의 이동과 관련하여 얼음을 통해서 석빙고가 낮은 온도를 유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3번, 하단의 통풍구를 통해 낮은 온도를 유지한 석빙고. 통풍구는 상단에 위치했었죠. 즉, 온도가 높고 밀도가 낮은 공기가 위로 올라가며 상단의 통풍구를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다 라고 볼 수 있네요. 4번, 4문단에서는 에너지 교환을 줄이기 위해 사용한 집. 짚을 통해서 에너지 교환, 즉 짚보다 얼음끼리 붙어 있는 게 더 에너지 교환이 컸기 때문에 짚을 사이사이에 끼워 넣음으로써 에너지 교환을 줄이기 위해 짚을 사용했다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5번, 흙과 풀, 낮은 지반의 빙지를 통해 낮은 온도를 유지한 석빙고. 5번째 문단에서는 위에서 이야기했던 방법들 이외에 흙, 풀, 그 다음에 빙시를 낮은 지반으로 만들어서 온도를 유지했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3번이네요. 지금까지 이번에는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지문 분석과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에서는 에리 프롬의 인간관과 관련지어 그가 행복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었는지 또한 어떠한 실존 양식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유례 없는 풍요를 누리고 있는 현대인은 과연 행복한가? 현대사회에서의 행복에 대해 고찰한 철학자 에리 프롬은 행복을 무엇이라고 했는지 알아보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에리 프롬이 행복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첫 번째 문단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앞으로 이런 내용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의 사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인간관을 이해해야 한다. 프롬은 인간과 다른 동물을 구분지을 수 있는 특성이자 인간의 본질을 이성이라고 파악했다. 그에 따르면 이성이 있는 인간은 세계와 분리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불안과 고독을 느낀다. 이는 인간의 실존적 한계이다. 프롬은 인간이 세계와 합의를 이루고자 하며 이러한 열망이 충족될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인간이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을 소유적 실존 양식과 존재적 실존 양식으로 구분하고 어떠한 실존 양식을 따르는지에 의해 인간의 사고, 감정, 행동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에리 프롬의 인간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먼저 인간과 다른 동물을 구분지을 수 있는 특성이자 인간의 본질을 이성, 즉 인간과 동물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이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이성 때문에 인간은 세계와 분리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불안과 고독을 느끼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적 한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롬은 인간이 세계와 합의를 이루고자 하며 이가 충족될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인간이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을 총 2가지,
소유적 실존 양식, 존재적 실존 양식으로 보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유적 실존 양식은 자신을 소유물과 동일시함으로써 세계와 일체감을 느끼고자 하는 삶의 방식이다. 소유적 실존 양식 아래에서 사람들은 소유를 통해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지만 욕망이 충족된 후에도 소유에 대한 탐욕을 느낀다. 자신과 세계와의 합일이 자신이 소유한 것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프롬에 따르면 이러한 탐욕은 소유물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의 욕구와 타인의 소유물을 빼앗기 위한 폭력의 욕구, 자신의 소유물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소유적 실존 양식 아래에서 사람들은 더 많이 소유하는 것, 자신의 소유물을 지키며 타인의 소유물을 빼앗을 수 있는 권력을 차지하는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 먼저 첫 번째로는 소유적 실존 양식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했는데요. 소유적 실존 양식이란 자신을 소유물과 동일시함으로써 세계와 일체감을 느끼고자 하는 삶의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욕망이 충족된 후에도 소유에 대한 탐욕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세계와의 합일, 두 번째 문단에서 이야기를 했던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세계와의 합일을 추구하려고 했었죠. 즉 이러한 합일이 자신이 소유한 것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유적 실존 양식 아래에서 사람들은 더 많이 소유하고 자신의 소유물을 지키며 타인의 소유물을 빼앗을 수 있는 권력을 차지하는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롬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소유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소유를 통해 행복의 원천을 발견하려는 집착적 욕망을 비판했다. 프롬이 보기에 이러한 욕망에는 포화점이 없다. 이미 소유한 것은 더 이상 충족감을 줄 수 없으며 소유를 통해서는 인간의 근원적 불안과 외로움은 극복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프롬은 마지막으로 최소한의 소유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소유를 통해 행복의 원천, 즉 세계와의 합의를 하려는 것은 비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소유한 것은 더 이상 충족감을 줄 수 없으며 소유를 통해서는 인간의 근원적 불안과 외로움은 극복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은 이러한 소유적 실존 양식이 아닌 존재적 실존 양식으로 살아갈 것을 제안했다. 존재적 실존 양식은 소유에서 벗어나 세계와 하나가 되는 삶의 방식이다. 프롬은 세계와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인성적 능력을 생산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때 생산적이라는 것은 쓸모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내면의 능동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자, 여기에서는 존재적 실존 양식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는 소유에서 벗어나 세계와 하나가 되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위에서 소유적 실존 양식이라는 건 소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죠. 존재적 실존 양식과 관련해서 프롬은 이성적인 능력을 생산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능동적인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프롬은 시를 읽고 의미를 깊이 있게 고민하는 사람의 내면에서는 능동적인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았다. 존재적 실존 양식 아래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세계와 긴밀하게 결합해 있다고 느끼므로 가진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존재에 대해 호의적이다. 이때 사람들은 타인을 사랑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다른 존재의 성장을 도우려 하는데 프롬은 이러한 삶의 모습을
궁극적 행복이라 보았다. 자, 여기에서는 존재적 실존 양식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은 불안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다른 존재에 대해 호의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소유적 실존 양식은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빼앗을 수 있는 권력을 차지하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고 그래서 타인의 호의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게 차이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또한 타인을 사랑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다른 존재의 성장을 도우는 것이 궁극적인 행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입니다. 한편 프롬에 따르면 두 실존 양식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들과 지식, 사상 등이 모두 그 대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소유적 실존 양식을 따르는 사람에게 학습은 권력 추구의 수단이 되지만 존재적 실존 양식을 따르는 사람에게 학습은 내면의 새로운 사고를 촉발하는 과정이 된다고 보았다. 자, 위에서 이야기했던 두 실존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 실존 양식에 따라서 물건들과 지식, 사상 등이 모두 그 대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시로 학습에 대한 것을 주었습니다. 소유적 실존 양식에서 학습은 권력 추구의 수단. 그렇지만 존재적 실존 양식에서 학습은 내면의 새로운 사고를 촉발하는 과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둘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롬은 현대 사회에서의 행복 문제를 어떻게 진단했을까요? 프롬이 보기에 현대인은 물질적 풍요를 통한 감각적 욕망의 충족을 누리고 있지만 고독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이 같은 현대사회의 병리적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끝없는 소비를 조장하여 무한한 이윤을 추구하는 소유지향적인 사회이다. 프롬은 현대사회의 병리적 현상과 같은 위기는 개인이 존재지향적 삶을 사는 것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우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 사회적 변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사회의 구조와 규범에 따라 주된 실존 양식이 무엇인지 결정돼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지어서 현대사회의 행복 문제를 프롬이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단이었는데요. 현대인은 물질적 풍요를 통한 감각적 욕망의 충족을 누리고 있지만 고독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각적 욕망의 충족이라는 것은 위에서 소유적 실존 양식에서 등장을 했었죠. 즉, 프롬은 끝없는 소비를 조장하여 무한한 이윤을 추구하는 소유지향적인 사회 때문에 사회의 병리적인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변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변혁이 필요한 이유는 사회의 구조와 규범에 따라 주된 실존 양식이 무엇인지 결정된다라고 보았기 때문이죠. 마지막 문단입니다. 이처럼 프롬은 무한 소비를 조장하는 현대 사회의 병리적 현상을 고찰하고 인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제시한 휴머니스트로 평가받는다. 마지막에 에리 프롬에 대한 평가로 마무리를 짓고 있네요. 즉, 이 지문에서는 첫 번째, 에리 프롬의 인간관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이 인간관과 관련 지어서 두 가지 실존 양식을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먼저 소유적 실존 양식, 이는 말 그대로 소유와 관련된 것이었고요. 두 번째인 존재적 실존 양식은 말 그대로 소유에서 벗어나는, 즉 이성적인 능력을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내면의 능동적인 상태를 통해서 세계와의 합일 그리고 행복을 추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바탕으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리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프롬은 인간과 다른 동물을 구분지을 수 있는 특성을 무엇이라고 보는가? 인간과 다른 동물의 차이점은 이성이다. 즉, 이러한 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은 세계와 분리되어 있음을 느끼고 고독과 불안을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따라서 1번은 찾을 수 있습니다. 2번. 프롬은 실존 양식에 의해 무엇이 결정된다고 보는가? 프롬은 실존 양식에 의해 인간의 사고, 감정, 행동과 같은 것들이 결정된다 라고 등장을 했었죠. 따라서 2번도 찾을 수 있습니다. 3번. 프롬은 소유적 실존 양식을 따를 때 무엇에서 행복을 찾으려 한다고 보는가? 먼저 프롬은 1번과 관련지어서 인간은 동물과 달리 이성이 있고 따라서 이 이성이 있는 인간은 세계와 떨어져 있음을 알고 고독감과 불안감을 느낀다. 따라서 세계와의 합일이 이루어질 때 행복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행복과 관련지어서 소유적 실존 양식은 더 많이 소유하는 것, 그 다음에 자신의 소유물을 지키며 타인의 소유물을 빼앗을 수 있는 권력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찾을 수 있네요. 4번. 프롬은 무엇에 따라 주된 실존 양식이 결정된다고 보았는가? 맨 마지막에 프롬은 사회의 구조 그리고 규범에 따라 실존 양식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회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렇다면 정답은 5번이네요. 프롬은 현대사회의 병리적 현상과 같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사회적 변혁이 필요하다고 말하는가? 프롬이 현대사회의 병리적 현상과 같은 위기를 사회적 변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사회적 변혁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것은 등장하지 않았죠. 따라서 5번이 정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3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3번입니다.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은 소유적 실존 양식이고 니은은 존재적 실존 양식이네요. 1번. 기억에서도 욕망을 충족시킬 수는 있다. 기억, 즉 소유적 실존 양식에서도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킬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게 완전한 충족이 아니라 그 소유를 이뤄낸 후에도 탐욕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따라서 1번은 적절합니다. 기억은 소유물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세계와의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기억과 니은을 소유한 인간은 결국 세계와의 합의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기억인 소유적 실존 양식에서는 소유물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세계와의 합의, 즉 행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소유에 집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등장을 했었죠. 따라서 2번도 적절하네요. 3번 니은에서는 내면의 이성적 능력이 중요하다. 니은 실존적 양식 중 하나인 존재적 실존 양식에서는 내면의 능동적인 상태인 이성적 능력이 중요하다. 이것을 통해서 행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따라서 적절합니다. 4번. 니은에서도 소유한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릴 수 있다. 니은에서는 자신이 세계와 긴밀히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고 내면으로 느끼기 때문에 소유에 관해서 불안에 시달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따라서 4번이 정답이다 라고 볼 수 있네요. 기억과 니은은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방식이다. 결국 이 둘은 인간관과 관련지어서 나타난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기억과 니은 모두 세계와의 합의를 충족될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 다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방식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문제 8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에 사용된 내용 전개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A. 세계와 관계를 맺는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소유적 실존 양식, 존재적 실존 양식, 즉 세계와의 관계를 맺는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적절하네요. B. 현대사회의 병리적 현상의 이유를 고찰하고 있다. 즉 마지막에 현대사회의 병리적 현상의 이유라는 것은 끝없는 소비비를 조장하여 무한한 이윤을 추구하는 소유지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인 차원에서 변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적절하네요. C. 인과관계를 통해 두 방식의 타인의 태도에 대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소유적 실존 양식에서 행복을 위해 나타나는 태도, 그리고 존재적 실존 양식에서 행복을 위해 나타나는 태도를 통해서 타인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지니는지, 즉 소유적 실존 양식에서는 타인에게서 빼앗을 수 있는 권력을 얻음으로써 행복을 느끼고, 존재적 실존 양식에서는 타인에 대해 호의적이다 라고 등장을 했었죠. 따라서 두 방식의 타인의 태도에 대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네요. 그렇다면 정답은 당연히 5번이겠죠. 고찰을 드러내기 위해 다른 철학자의 생각을 제시하였다. 그러니 자신의 고찰, 즉 행복에 관한 고찰을 드러낸 것은 맞지만 이를 위해서 다른 철학자의 생각을 제시한 것은 아니네요. 따라서 정답 5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9월 학력평가 국어 독서 지문 분석 문제풀이 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문의 주시면 되고 하단의 구독 버튼을 이용하시면 더 많은 자료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자료는 모두 나무 아카데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